플루타르크, 영웅전, 시저. 시저는 로마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웅. 오죽하면 그 시저 이름이 카이사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고유명사가 됐죠. 황제를 뜻하는. 그리고 그 낭만적이다 그런 뜻으로 쓰는 말이 로만틱이란 말인데, 로만틱의 로만이 그 로마를 뜻하는 겁니다. 로마임. 카이사르는 즉시 폼페이우스를 추격하려고 하였으나 배가 부족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로마로 돌아갔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60일 동안에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전 이탈리아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로마시도 예상보다는 빨리 질서를 되찾았다. 로마원 의원으로 시내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꽤 많았으므로 그들에게 부드럽고도 정중한 연설을 하고 폼페이우스에게 사자를 파견하여 적당한 조건으로 강화 조약을 체결하도록 힘써줄 것을 이들 원로한 의원들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들이 잊어버린 폼페이우스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카이사르가 진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입에 발린 감언 이설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그때 국고에 들어있는 돈을 카이사르가 꺼내려 하자 호민간인 메텔루스가 저지하려고 여러가지 법률을 들고 나섰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무기와 법률과는 쓰는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려는 일에 불만이 있다면 우선 어딘가 먼 곳으로 가버려라. 전시에는 법이 통하는 때가 아니니까. 화해가 성립되어 내가 무기를 내놓게 되거든. 그때 다시 나타나서 민중에게 연설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의 당연한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수중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나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들 중 포로가 된 자들도 그 운명은 내 수중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고 쏘아붙였다. 카이사르는 다시 금고문 앞에까지 걸어갔다. 그러나 열쇠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장이를 불러다가 문을 비틀어 열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메틸루스가 반대하고 그것에 동조하는 자들도 몇 사람이 있었으므로 카이사르는 노발대발하며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귀찮게 방해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를 위협했다. 이 철부지 없는 젊은 친구야. 나도 입으로 이러쿵저러쿵 따지기보다는 직접 행동에 호소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 그때서야 겁을 집어먹은 메텔루스는 잠자코 물러났다. 그 후부터는 전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다 카이사르의 명령에 의하여 쉽게 그의 수중으로 들어왔다. 그 뒤 카이사르는 스페인으로 진격했다. 그는 우선 폼페이우스의 부관인 아플라니우스와 바로를 이 지방에서 축출하고 거기에 있던 군대와 영지를 자기의 수중에 넣으려고 하였다. 그럼으로써 배후에 적병을 하나라도 남겨놓지 않게 한 다음 폼페이우스를 정벌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복병 때문에 몇 번씩 위험에 빠진 적도 있고 설상가상으로 기어 때문에 그의 군대가 큰 고통을 당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쉬지 않고 계속 적병을 추격하여 적의 진지를 수중에 넣게 됐다. 적의 병사들은 그의 수중에 있었지만 적의 지휘관들은 대부분 탈주하여 폼페이우스에게로 갔다.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에게 그의 장인인 피소가 화해를 맺기 위한 사자를 폼페이우스에게 보내도록 계속 권고하였지만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려고 이사우리쿠스가 그것을 반대했다. 카이사르는 원로원에 의하여 집정관에 임명되자 망명자들을 불러들이고 술라 집권시에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의 자손에게 로마 시민권을 회복시켜줬다. 부채 구제책을 세워 부채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줬으며 그 밖에도 그와 유사한 종류의 정책을 많이 취하여 시민들을 구제하였다. 카이사르는 진격을 계속하여 정예기병 600명과 5개 군단을 이끌고 1월 초 아테네력으로 포세이 네온달 동짓달에
바다로 나왔다. 그리고는 이오니아 해를 건너 오리쿰과 아폴로니아를 점령하고 행군 도중 뒤에 남겨두고 온 병사들을 실어 달라오기 위하여 선단을 부른디시움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 병사들은 육체적으로도 이미 쇠퇴해 있었고 또 반복되는 전투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으므로 행군 도중 카이사르에 대하여 불평을 계속 늘어났다. 저 사람은 우리들이 지쳐있는 것도 모르고 끌고 다니며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부려먹고만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어느 구석까지 들고 갈 셈이야. 칼도 자꾸 쓰면 무뎌지고 방패와 가슴바리 갑옷도 이렇게 오래 쓰고 보면 낡기 마련인데 우린들 견뎌내겠나. 잠시라도 쉬게 해야 할 것 아니냔 말이야. 우리 모두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것이 불사조가 아닌 인간이라는 것을 과연 카이사르는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인간이며 고생도 한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다. 더욱이 엄동인데다가 바다도 한풍이 휘몰아치는 시기인데 말이야. 신들도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 인간은 그 위험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있으니 마치 적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쫓기고 있는 듯이 달리고 있거든. 이런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군대는 천천히 부른디시움을 향하여 행군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른디시움에 도착하였을 때 카이사르가 벌써 출항하고 없는 것을 알자 이번에는 돌변하여 자신들을 대장군의 뜻에 거역한 반역자로 만들었다고 스스로를 나무라며 행군을 재촉하지 않은 지휘관들을 비난하였다.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 바다와 대안이 있는 에피로스를 바라보며 카이사르에게로 실어다 주기로 되어 있는 배가 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아폴로니아에 이른 카이사르의 수중에는 당장 적과 싸울 만큼의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탈리아에 남겨둔 군대는 아직 도착하고 있지 않아 그의 마음이 초조하기 짝이 없었다. 생각 끝에 궁여지책으로 위험한 계획 하나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겨우 12개의 누가 달린 작은 배를 타고 적의 많은 함대로 봉쇄되어 있는 사이를 뚫고서 부른디시움까지 건너려는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밤중에 노예들이 입는 옷을 몸에 걸치고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도 않을 배에 올라 초라한 꼴로 선창에 가만히 드러누워 있었다. 배는 아니우스 강의 흐름을 타고서 큰 바다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이 계절이면 대개 육지에서 불어오는 아침에 산들 바람이 파도를 내모라 하고 근처가 잔잔해 있을 터인데 그날 밤따라 밤새도록 바다에서 강풍이 불어닥쳐 큰 파도가 일었으므로 배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하고에서 큰 소용돌이가 굽이쳤어 선장도 감히 배를 더 이상 전진시킬 수가 없게 되자 뱃머리를 돌리라고 선원들에게 명령하였다. 그것을 눈치챈 카이사르는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선장이 손을 잡고서 여보, 선장, 용기를 내시오. 무서워할 것 없소. 당신은 카이사르를 태우고 있는 거요. 카이사르의 운명의 신도 함께 태우고 있는 거요 하고 외어나왔다. 이 말에 곧 선원들은 폭풍을 하는 것도 잊은 듯이 노를 힘껏 움켜쥐고서 결사적으로 저 파도를 뚫고 나아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였으며 배 안에 바닷물이 가득 들어차 위험한 상태가 되어 오도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카이사르도 하는 수 없이 성장에게 양보하여 되돌아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카이사르가 되돌아오자 병사들은 때를 지어 그를 맞이하며 크게 불만의 뜻을 나타내어 부하들을 믿지 못해서 위험한 짓을 했다며 그를 비난하였다. 이윽고 안토니우스가 부른디시움에서 배로 군대를 이끌고 도착했다. 이리하여 중원병력을 얻게 된 카이사르는 힘이 나서 폼페이우스에게 도전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진지가 지형적으로 유리한 지점에 있고 육해 양면에서 충분한 보급을 얻고 있었다. 반면 카이사르는 처음부터 물자도 충분하지 않고 나중에는 먹고 살 양식마저 끊어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병사들은 풀뿌리를 캐어 우유와 섞어 먹고 어떤 때에는 그것으로 빵같이 만들어 먹었다. 그리고 적의 전초선으로 달려가 빵을 적진으로 던지며 돼지가 이런 풀뿌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한 폼페이우스를 공략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급방 이야기며 그러한 말을 자기 부대의 병사들에게 하지 못하게 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아군의 병사들이 야수와 같은 적병의 그 야만성과 강인성에 대하여 겁을 집어먹고 의기소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도 폼페이우스의 요새 주변에는 산발적으로 많은 전투가 그치는 날이 없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으나 다만 한 번 대참패를 당하여 하마터면 진지마저 적에게 빼앗길 뻔하였다. 그때는 폼페이우스 군의 강습을 막고 버틸 병력도 없었으며
그것은 고사하고 잠오는 아군 전사자로 가득 차고 아군의 보루와 방벽 주위에는 쫓겨온 폐주병이 기범벅이 되어 쓰러져 있었다. 그리하여 카이사르는 도망쳐 오는 아군 병사들을 가로막고 되돌리려고 애썼으나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들고 있는 군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병사가 그것을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32개나 되는 군기가 적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그뿐 아니라 카이사르조차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키가 크고 몸이 건장한 병사 하나가 그의 곁을 떠나 도망치려고 하였으므로 그 손을 붙잡고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적과 맞서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공포에 질린 나머지 아주 신경과민이 된 그 병사는 칼을 쳐들어 카이사르를 치려고 하였다. 이때 카이사르의 방패잡이병이 재빨리 그 병사의 어깨를 칼로 내려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카이사르는 자기가 놓여진 상태가 아주 절망적인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는 무엇을 경계하느라고 그랬는지 혹은 우연이었는지 모처럼 훌륭한 전가를 올렸으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끝을 완성하지 못하여 도주하는 적병을 그들의 진지 속으로 몰아넣고서 그만 회군하고 말았다. 그때 카이사르는 싸움터에서 물러나면서 신복들에게 적군 중 이기는 수를 터득하고 있는 장군은 한 명만 있었더라도 오늘의 승리는 적의 것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런 말을 남기고 카이사르는 자기 막사로 들어가 자리에 누워 그날 밤은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비통한 밤을 보냈다. 암만 궁리해봐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은 채 다만 전략의 수립이 서툴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비옥한 땅이 바로 가까이에 있고 마케도니아와 테살리아의 도시들은 번영하고 있으므로 전쟁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끔 적을 그쪽으로 유인해 가지 않고 적이 제 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바닷가에서 싸움을 시작하여 군량도 끊어지고 적에게 포위되었던 사실을 매우 한탄하였다. 해결책이 쉽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은 채 일각이 여삼추 같은 괴로운 하룻밤을 보낸 카이사르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스키피오를 공격할 결심을 하고 진지를 철수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폼페이우스를 유인하여 자기와 마찬가지로 바다로부터 보급을 받지 못할 곳에서 싸우게 하거나 아니면 고립상태로 있는 스키피오 군만이라도 섬멸하자는 작전이었다. 카이사르가 진지를 철수하는 것을 본 폼페이우스의 사병들과 장군들은 기뻐했다. 카이사르가 지고서 도주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였으며 그들은 그것을 추격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다. 그러나 폼페이우스 자신의 결전에 만사를 걸기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듯이 보였다. 그의 병사들은 장기전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작전을 써서 계속 적을 괴롭히면서 적이 절정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그 세력을 천천히 쇠퇴시켜가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의 군대 중 가장 용감한 정예부대는 과연 전쟁 경험이 많아 전투에 대해서는 천하무적의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백전백승의 군대라 할지라도 빈번한 행군과 장기간에 걸친 진영생활과 요새 공격과 보초생활을 계속하였으므로 피곤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또 나이를 먹은 탓인지 체력이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기가 쇠퇴해 있으므로 힘든 일이면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일종의 질병이 카이사르군 사이에 만연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특히 군자금과 식량이 부족하여 그 군대도 단시일 내에 저절로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와 싸우기를 원치 않았으나 이것에 찬의를 표하는 것은 카토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동포끼리의 싸움을 피하였으면 하는 생각에서였다. 사실 전투에서 쓰러진 전사자가 1000명이나 되는 것을 보고 카토는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그곳을 떠났던 것이다. 그러나 카토 외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폼페이우스가 싸우기를 피하고 있는 것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또 폼페이우스를 왕중 왕이니 아가멤논이니 하면서 부르면서 그의 전의를 북돋아 주었다. 이 말은 실은 그가 독재자적인 권한을 버리려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많은 장군들이 그 하나만을 믿고 그의 막사를 빈번히 출입하는 것을 그가 희락락 맞아주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었다. 또 카토의 솔직한 말투를 흉내내기 좋아하는 파보니우스는 폼페이우스가 싸우지는 않고 장군직만 탐내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고향 투스쿨룸으로 돌아가서 무화과를 먹기는 다 길렀다고 불평을 터뜨렸다. 또 최근 스페인에서 패전하고 돌아온 아프라니우스는 돈으로 매수되어 군대를 배반하였다는
배반하였다고 규탄을 받았다. 폼페이우스는 이러한 모든 것에 자극되어 선뜻 내키지도 않았으나 전쟁을 하기로 하고 카이사르를 추격했다. 한편 카이사르가 그 후에 행군에 고생한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 까닭은 누구 하나 그에게 군량을 공급해주려는 사람도 없었으며 최근의 패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얕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살리아의 곰피 C를 점령하자 병사들에게 식량을 줄 수 있었고 이상하게도 부대에 만연하던 그 전염병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 도시에는 술이 풍부하게 있어서 병사들이 실컷 마시고 만취가 되어 주정을 하면서 행군하였으므로 몸의 컨디션이 일변하여 병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만 것이었다. 양군이 파르살리아 평원으로 진군하여 대치했을 때 폼페이우스의 생각은 또다시 싸움을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여러가지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수면 중에 불길한 꿈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폼페이우스의 측근들은 자신만만하였고 여러가지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서 벌써 승리는 자기들의 것이라는 듯이 들떠 있었다. 도미티우스와 스핀테르와 스키피오 세 사람은 카이사르가 가지고 있던 대사자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공작하고 있었다.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도 로마로 사람을 보내어 집정관과 법무관이 쓰기에 알맞은 주택을 세 얻게 하였고 전쟁이 끝나면 꼭 그러한 간직에 앉을 수 있을 것으로만 태산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기병대는 어서 싸우게 해달라고 쪼르고 있었다. 그들은 찬란한 무구를 몸에 걸치고 번두레 한 말에 올라타고서 늠름한 자기들의 체구를 과시하는 등 그 으스대는 모양은 정말 가관이었다. 수에 있어서도 카이사르의 기병 1,000명에 대하여 아군은 5,000명이나 되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 또 보병도 비교가 되지 않았는데 적의 보병 22,000에 대하여 아군은 45,000의 비율이었다. 한편 카이사르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아군에는 코르피니우스 장군이 2개 군단을 이끌고 가까운 곳에 와 있고 또 칼레누스 장군이 이끄는 15개 대대가 메가라와 아테네 부근에 주둔 중이라는 것을 우선 보고했다. 그러고 나서 이들 원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자기들의 병력만으로 싸움을 하는 것이 좋을지 어느 쪽을 바라느냐고 병사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병사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 없으니 어서 빨리 적과 싸우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카이사르는 자기의 군대가 승리를 얻도록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제초의 제물을 드리자 점술가는 사흘 안으로 적과 싸워 승패가 결정날 것이라고 하였다. 카이사르가 그 결과에 관해서도 제물 속에 그 무슨 길조가 보이더냐고 묻자 점술가는 그것은 장군 자신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께서 계시하시는 것은 현재와 상태와는 다 아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니까 장군께서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운이 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셔야 됩니다. 잘 되어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운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전투 전날 카이사르가 한밤중에 보초들을 순시하고 있노라니까 중천에 불덩이가 보이고 그것이 카이사르의 진영 위까지 날아와 휘황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불꽃을 튕기며 지나갔다. 그러더니 폼페이우스의 진영에 떨어진 것 같이 보였다. 그리고 새벽녘에 순찰 시간에 적진에 소요가 일어난 것이 보였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이날 전투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하고 오히려 스코투사를 향해 행군을 계속하려고 진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철막을 헐어버린 그때 척후병들이 말을 몰고 달려와서 적이 싸우려고 평원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카이사르는 하늘에라도 오른 것처럼 기뻐하며 신들에게 기도를 올린 다음 자기의 보병 부대를 전투태세로 배치하고 군을 셋으로 나눴다. 그리고는 중앙에는 지휘관으로 도미티우스 칼비누스를 배치하고 양날개의 좌익은 안토니우스가 우익은 자기가 담당하고 제10군단 속에 끼어 있었다. 그러나 이 우익에 그 상대로 적의 기병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본 카이사르는 그 휘황찬란한 모습과 많은 수의 겁을 집어먹었다. 그래서 최후미의 전열, 즉 제3열에서 6개 대대를 몰래 자기 뒤로 돌려놓으라고 명령하고 적의 기병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 대책을 지시해줬다.
18